어, 최고 지도자 포럼이 이게 하는 게 저희가 제목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그 줄여보면 이제 우리 만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세의 강연이 이제 시작되는데 시작은 오늘 뭐 발표해 주실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저희 그 공동 대표이신 김용직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세상, 우리 만세라고 해서 제한테 주어진 제목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나에게 남긴 것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긴 것 그 얘기 물론 드릴 것이고요. 그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제가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계 데뷔했다고 그럴까요? 그게 보면은 한 3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985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법무관 3년을 마치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판사로 임관되었을 때입니다. 그쯤에서 저희 애가 자폐성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이대로 좌절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뭐 여러 가지가 들었는데 제가 사회적 여건도 제일 좋은 사람이 그냥 좌절하면은 저보다 나쁜 사람들은 다 좌절해야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같이 한번 부탁해 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한 3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 자료들 다 살펴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오티즘이 우리나라 소개조차 잘 안 돼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열심히 보고 또 같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당시 인권 변호사로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던 변호사님을 리더로 해가지고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의지도 됐고 또 그분들과 함께 여러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르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는 그 조기 교실 거기에 또 혜택을 저희들이 그냥 그 부모들이 만든 겁니다. 그걸 시작했고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 사회복지법인은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기 때문에 몇 년이 걸렸죠. 그 과정에서 저는 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애를 데리고 유치원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 일반 유치원에 보냈는데 어디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저희가 찾아갔더니 생명의 전화 복지관이 하월곡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역 법관이 있지만은 그 익명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계속 거기서 나가서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쭉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려운 거는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걸 같이 하니까 최소한 위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좋았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일 잘못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 집사람이 1998년도에 그 미국으로 교환 교수를 가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애가 둘이 더 있었는데 셋을 데리고 집사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머니의 그 위대함이 거기서도 나오는데 얘를 데리고 가서 그 미국 가서 저는 그때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휴직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법관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던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법관 부장판사 곧 올라갈 건데 어떻게 가냐 저는 안 갔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랬었는데 그때 가서 저희가 느낀 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스페셜 올림픽을 접하게 됐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그야말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여서 함께 그 잔치 같은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그 얼마 전에 제가 세계 그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스페셜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장으로 참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보다 더 그
저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그런 노는 장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잘하는 애들 위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데 그런 원형적인 모습을 거기서 봤고요. 두 번째 좋았던 것은 우리 애가 저기 교환 교수로 온 그 외국인의 애인데 그 특수학교 거의 3명밖에 없습니다. 그 학급에 들어가는데도 얘는 교육위원회에서 평가해가지고 보조교사 한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주교육위원회 돈으로 해서 그걸 붙여줬는데 그만큼 미국이 뭐 인종차별의 문제가 많은 나라지만 장애에 있어서는 그 가장 어렵고 소외된 데 대해서는 저기 보듬어 주는 게 가장 강하다 그런 거를 느껴서 제가 가장 어렵고 소외된 거 우선으로 하는 슬로건을 제 인생에 그러니까 사고와 행동의 제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학을 가면서 우리 집사람의 애들 데리고 가면서 느꼈던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거가 됐습니다. 그 후에 집에 저기 다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할 때였는데 그 마음은 그랬는데 판사라는 그거가 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뭐 판사가 그 사회적 지위나 그런 거는 높을지 몰라도 경제력인 그런 것도 잘 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그 얘네들을 갖다가 위해서 하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그 어머님과 집사람한테 이제 의논을 했는데 어머니는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너는 그래도 법원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있는데 대법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높게 평가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랬습니다. 애도 그런데 당신이 너무 법관에 대한 꿈이 있어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늦게 철든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모성이 그 모종의 그거가 충돌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의 모종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개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우리 애를 위해서 뭐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해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마라톤 영화가 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만 도와주고 그럴 때였는데 이게 우리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협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게 되고 저도 거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다른 어느 협회보다도 이게 필요했었는데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정말 필요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조금만 소규모로 하는 그런 것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2005년도 1년 동안은 저희 집사람이 미국의 그 자폐증 협회 오티즘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학회에 일주일간 참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공부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 자폐성 장애 부모 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 그리고 또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2006년 1월 달에 창립총회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 동안의 그 우여곡절을 끝에 거쳐가지고 2006년 12월 달에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랑협회가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준비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갑자기 사랑협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 내부에서 그냥 위에 오리가 잘 떨려든 밑에서 그냥 휘젓듯이 한 2년 동안 그런 일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자폐인 사랑협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인 단체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 에피소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애를 데리면서 보니까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는 게 제가 큰 그거였는데 가만히 해가지고 얘를 사랑스럽게 끝까지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게 소통이 되고 또 이상한 행동할 때도 끝까지 해서 하면 또 그게 해결이 되고 사랑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라는 생각을 제가 굳혔죠. 고즈음에. 그러니까 그 협회 이름을 만들 때 이거는 자폐성 장애는 원인도 모르고 이 해결책도 없는 마당에 그 사랑밖에는 뭐 없겠다. 그래가지고 자폐인 사랑협회라는 그 이제 이름을 제가 지었고요. 근데
딴 사람들이 무슨 장애인 단체 사랑이라는 말을 넣느냐 그랬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내 구체적인 케이스 얘기도 들어주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사랑에 관한 우화는 제가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성서도 보고 각종을 보니까 정말 제 생각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할 때 인권 교육을 변호사들한테 할 때 기존의 법과 다른 사랑의 법이다. 그런 걸로 해서 우화들을 중심으로 한 2시간 동안 강의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협회 이름도 그래서 사랑협회로 약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캠프도 사랑 캠프고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협회 이름과 관련해서 에피소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자폐인 사랑협회라고 이제 하는데 자폐라는 이름이 뭐 이렇게 좋은 어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름 좀 바꾸자. 당시에 발달장애인이라면 혼용했었으니까 발달장애인 협회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본질이 중요하지. 그거를 인식 개선이나 이걸 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면 되지. 이름 바꿔 될 일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엄격히 그 중분류로 돼 있는 거 안에는 지적장애인도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폐라는 거가 워낙 사회적으로 나쁘니까 사회가 지금처럼 불통이고 막 이럴 때 뭐 그 신문 사설란 같은 데를 보면 자폐적인 사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나쁜 의미로 형용사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아이 뭐 외부 필진이 쓴 거라서 할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편집국장이 그러면 권하고 그러면 대표적인 거기에다가 표제라도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주제 넘게 뭐 주의까지 준 적이 있는데 그게 해결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자폐성 장애는 그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예를 보면 제일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저 보조도 제일 많고 그 지원하는 게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더 어렵고 더 낙인 찍히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보면서 야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협회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야지만 이게 지속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발달장애인법 외국에 보니까 그런 법들이 있어서 제가 끊임없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2006년, 2007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차법, 장애인 차별에 관한 권리와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제정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계에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있으셨는데 저는 소극적으로 도우면서 이 발달장애인도 거기에 녹여 들어갈 수 있나를 생각해봤는데 발달장애인들은 거기에 녹여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이 법 제정의 동력도 잃게 되고 해서 그거는 참았고 이게 다 된 다음에 발달장애인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거기 장차법의 도움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역사적으로 장차법이 제정됐고 2008년도에 시행이 되게 되니까 저희도 드라이브를 좀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저희 협회에 관련된 법률가 뭐 등등 교수님들 모시고 끊임없이 그 법률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했죠. 근데 저는 큰 테두리의 법은 제가 하는데 그 구체적인 서비스에 관한 거는 활동가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로만 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 협회 혼자 차원에서 그 발달장애인법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웠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마침 뭐 국회의원들도 아는 분도 많고 등등 하니까 만나면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선진국가다. 이건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뭐 미미한 뭐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가 2011년도에 보니까 저희 그 사랑협회랑 지적장애인 복지협회에서도 그 발달장애법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들이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많이 하시는데 부모회랑 부모연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네 단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한번 해봅시다. 이게 성격은 다 다르지만 고을이 다 같으니까 같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2일 날 종각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법을 양쪽 여러 군데서 나온 게 있으니까 취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법제정위원장을 맡아서 그걸 하는데 저는 거기에 욕심 있게 너무 하다가는 다 되지가 않는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느 걸 뺄 수는 없어서 일단은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개 단체가 다 성격도 다르고 하는 운동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2004년 아까 2012년 2월달에 출정식 한 2년 2개월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기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제가 만났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그걸 이해해 주셔서 저는 그분들 만날 때 로비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동의해야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열심히 했는데 통과되는 날 1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문자로 지금 통과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거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이게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법이 만들어졌지만 또 고민이 계속됐습니다. 이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지 우리 애들한테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한데 구체적인 하나하나 되는 거는 저는 그 의견은 있지만 굳이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활동가들이 더 잘하리라고 믿고 근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은 법 만드는데 주도 세력이라고 할까요? 단체 이런 데서 뭔가 얻어가려고 그러는 거였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 법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법이 돼야지 발달 장애인 법을 만들고 위한 주체들이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것인데 이 중에서 제가 한 2가지 정도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보듯이 발달 장애인들이 권리 침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장애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지원센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원센터 내에 권리용어센터까지 둔 겁니다. 저는 권리용어센터는 별도로 둬야지만은 권리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산상에도 그렇고 해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점이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한 발달 장애인은 학교 끝나고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로가 제일 중요한데 근로에 관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 보장에 대해서만 투쟁하다가 소득 보장이 되려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됐더라도 이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2가지가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앞에 권리 옹호 기구에 관한 것은 제가 마침 변협의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거를 통해서 실질적인 권리 옹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학교 끝난 다음에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이 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실질적인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걸 통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것 가장 어렵고 소외된 것에 가장 중시해라. 그리고 2번째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3번째는 어려울수록 협력하고 합심해서 해나가자. 이 3가지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스럽고 저희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3년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이제 토암산에서 행글라이딩을 하다가 잘 놀았습니다. 저는 이 날라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잘 놀았던 날라리였던 이 삶을 살다가 군대도 해병대 갔다 와서 이 낙하산 타고 이런 노는 재미로 해서
토암산에서 그 당시 대학생 선수권 대회라고 해서 첫 번째 열리는 거기에 가서 이제 놀다가 행글라이딩을 타다 떨어져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장애를 입으면 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고 장애 있고 난데 5년 동안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그러면서 죽느냐 사느냐의 고민들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용감하게 아파트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의 아파트도 이 계단이 한 5개 정도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내려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형을 데리고 꼬셔가지고 야, 이 부산 장에는 한번 나가고 싶은데 좀 내려달라 그래서 한번 나왔는데 웬걸요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꼬마아이하고 이제 엄마가 지나가는데 그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이 아저씨 왜 휠체어 타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말 안 그래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83년도에 행글라이딩 타러 갔던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기도하면서 이 헌금을 하라고 돈을 주면서 교회 가라 그러는데 저는 그 돈을 띵가먹고 그래가지고 토암산 갔다가 다쳤으니까 정말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장애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장애는 누구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입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251만 명의 장애인이 다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장애를 입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장애를 입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의 장애인의 50% 가까이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받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2001년도에 장애인의 통계가 나오는데 그 당시 장애인의 70.5%가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장애를 입었든지 간에 그렇지만 그렇게 이동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의 이유와 발생은 너무나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 장애인 집단 한 개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집단이 그렇게 야만적으로 노동과 교육과 문화와 소득과 이 모든의 삶에서 아주 집단적으로 야만적으로 차별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다라는 것들을 88년도에 서울장애인복지관에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지관 가니까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저한테 가르쳐줬던 이유입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제 술을 많이 사주니까 술 먹는 기분으로 막 들었죠. 그걸 우리는 이제 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이제 술 먹을 때 착 하면서 약물 치료는 그 당시에 동료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형들이 저한테 그러면서 야 데모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88년도에 그 당시 장애인계의 가장 화두가 양대 법안 투쟁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정과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전체 장애인계의 공동의 화제였습니다. 심신장애자 복지법 쓰레기 같은 법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왜 다 할 수만 있다고 돼 있으니까. 어디 법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게 법입니까? 도덕책이지. 그래서 이런 법을 좀 강조하자고 했던 것들이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그러고 그래 그걸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치길래 술 한 잔 먹고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술 한 잔 먹고 또 데모 가자 그러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갔다가 경찰들한테 두들겨 맞고 촛대비 막 까이고 그래가지고 이야 왜 이렇게 왔냐고 그런 이런 경험을 했던 때가 저는 이 1990년도입니다. 그 당시 선배가 하는 말이 희망의 물리적 근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들어보니까 좀 괜찮죠, 그죠? 장애 대중 251만 명이 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한 방에 팍 하면 이야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몇 명이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에서 외치는 이러한 목소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소리가 되어라라고 저한테 선배가 막 술 먹으면서 맨날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나 술 깨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제가 배웠던 장애인과의 동료 상담이었습니다. 그 형은 누구냐? 박형수였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생존의 위협 속에서 몰아내면서 우리는 왜 아름다움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비장애인의 극복의 대상이 돼야 하냐,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씨,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 사람? 그랬더니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 그때 만난 형의 이야기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그 말이 저에게는 뼈가 되고 진실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삶을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이 술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 집 정자에서 모여서 야, 장애 해방 그날까지 같이 가자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3명이서 정자에 모여서 술 먹고 결의를 했어요. 그걸 정자결의라고 합니다. 그 정자결의 때문에 인생이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이 투쟁이었습니다.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전에 복지 간다는데 복지관 저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엘리베이터가 좋은 줄 안다. 지하철에 리프트 이거 위험한 거 안다. 그래서 우리는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수십 차례 보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권력자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시장들 모셔가지고 맨날 리프트 태우더라고요. 장애인 날 되면. 지하철에 장애인이 리프트 떨어 죽었습니다. 2001년도 떨어 죽고 2002년도에 발생장에서 떨어 죽었습니다. 지하철에 들어갔어요. 저렇게 바뀌더라고요. 버스를 타자. 2001년도에 서울시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도 버스 좀 타고 싶다. 그렇게 무슨 버스냐? 그렇게 시내버스 타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만 따로 타는 버스를 만들어줄게. 몇 대나 만드실 겁니까? 아이고, 한 대도 없어지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도대체 몇 대나 만들어주실 겁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할 땐 좀 폼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뭐 권역당 뭐 한 5대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계산해봤죠. 25개국 곱하기 5대면 50대. 50대 가지고 그러면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느냐? 그 버스는 어디로 갈 거냐?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만 돌아다니는 것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의 이 이동권의 보장이냐? 왜 또 장애인들은 맨날 따로 국밥만 먹느냐? 왜 따로 먹어야 되냐? 인식 개선 그러지 마라. 인식 개선이라는 프로그램비 주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만나는 그게 그 자체가 인식 개선이다. 당신들 장애인과 시혜와 동정의 대상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 1, 200만 줘가지고 뭐 좋은 세상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대중교통에서 지하철 안전하게 타고 버스 안전하게 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장애인이 가다가 오바이트 해가지고 술 먹고 오바이트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장애인은 다 사랑스러운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은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약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지하철 역시 1동선입니다. 1동선. 지금 중간에 환승장에 리프트가 있는데요. 이 리프트도 없애가지고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1동선으로 넣겠다.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 라는 약속을 잡고 저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돈이 얼마냐? 서울시가 예산 추계했는데 지금 이미 한 90% 이상씩 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1조 가까이가 됩니다. 저상버스 100% 도입하고. 예. 앞으로 10년 동안. 2001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 리프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예산 추계한, 저는 대략 한 보면 있던 거 만들면 원래 처음 만들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뜯어 맞추면 이게 더 비싸지 않습니까? 한 3조 가까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저희는 마련해서 이런 거였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 오면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이 밑에도 저기 경사로가 없다고 속이 딱 끊겨 있더라고요. 열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건의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패겠다고 그래가지고 망치 진짜 패면 아프니까 물감 묻혀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아이고 아플 것 같아가지고 바뀌었네요. 이게 불법입니까? 불법이겠죠. 왜? 공공시설을 낙서했거든요. 지하철로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그래서 벌금 먹고요 구속됐습니다. 버스 점거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시민들 발목 잡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너는 불법만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세상이 지금의 문제에서 불법과 합법으로 장애인 운동을 제한하시려고 하느냐. 마틴 루터 킹 아시죠? 예,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까? 그 사람은 운동할 때 합법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중교통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으면요 그 사람 아마 대중 이 교통방해죄, 예, 공무집행방해 이미 다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저희는 장애인 운동이 이러한 운동이 불법이냐 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총 쏘고 총도로 사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 분노, 이 차별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여전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존재는 뭐냐? 지금도 예전도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장애인의 존재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역사회와 수용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있는데 왜 지역사회에서 못 삽니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환경을 못 만드냐? 거기에 이 권력과 사회는 돈을 더 퍼부어 넣어야 되니까요.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랑과 봉사로 격리시킨 것이 저는 수용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이 거기에서 어떤 헌신을 했든지 간에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고 이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바로 존재가 장애인은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폐기물은 장애인뿐만이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도 자본의 이윤에서 그거 하시면 정리해고합니다. 폐기물 시키지 않습니까? 쓸모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치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장애인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동의되든 안 되든 저는 그런 기본적인 건데 이게 장애인 이동권 투쟁할 때 나왔던 이 랩 가사인데요. 한번 랩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모습 지옥 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내 모습 큰 모순 자유 평등 지키지도 않는 거짓 약속 헝 닥쳐라고 그래 언제나 우린 소외받아 왔고 방구석에 폐기물로 살아있고 그딴 식구로 쳐다보는 차별의 시선 위선 속에 동정받는 병신인 줄 아나 닥쳐라 우린 병신이 아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정말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파 뒤지겠는데 아이고 사랑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란 이 순수한 봉사라는 이런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런 순수함이 바로 이 사회와 권력은 그걸 다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또 현재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보다 많이 변화되어 있지 않냐라고 그래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주화 사회도 되고 뭐 삶 많이 좋아졌고 활동보조 서비스도 되고 이동권 됐다. 그래 지금은 좀 다른 방식으로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속삭여 줍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변화됐으면 맞습니다. 지하철로 증가하니까 엘리베이터 생겼고요. 버스 증가하니까 저장버스가 도입이 되고요. 활동보조 서비스 이야기하니까 활동보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없었던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얼마만한 거죠. 그런데 내 가슴에 여전히 차별의 칼이 찔려 있어요. 20cm 찔렸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이 피를 멈춰야죠. 근데 이 사회와 권력은 한 5cm 정도 뽑아주고 피는 흘러요. 야, 5cm 뽑아줬으니까 이제 좀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라고 또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설에서는 중증장애라는 이름으로 그 시설을 옹호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차별하는 이 세상의 구조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한 투쟁은 다양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일 수도 있고요, 희생일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항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제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냐? 이게 마르틴 루터, 아까 저도 좋아하시는 이 인권운동가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하면 탁자 앉은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수확한 커피를 마시거나, 중국 사람이 재배한 차를 마시거나, 서아프리카 사람이 재배한 코코아를 마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기 전에 세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커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차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철저하게 어린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 향내를 즐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노동 착취를 통해서 싼 값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문제들도 저는 보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장애인도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들의 문제는 또 장애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함께 만들어져서 이 사회가 우리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요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 등급제 보양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을 천일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장애 등급제 폐지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보양의무제 폐지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문제로 정의된 사람이 누구죠? 장애인이죠. 장애인이 누구냐? 심신장애자 복지법에 의해서 광주에 총칼로 권력을 잡은 그 대통령이 홍길동 법을 만들었죠. 그게 뭐냐? 홍길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픔이 아버지를 못 부르는 아픔 아닙니까? 우리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만들었지만은 법이라고 못 불렀던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때 정의된 장애인이라는 이 규정, 이 여전히 30년이 지나면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 등급제 폐지 투쟁을 통해서 장애인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이제 권력자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예산의 범위에서 갖춰진 것들이 아니라, 바로 문제로 정의된 사람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장애인계는 방향은 이제 혁명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조 8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정책국이 우리의 삶을 재단한다면, 적어도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OECD 평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예산의 10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조 8천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시혜와 동정의 떡고물 속에서, 그 틀 속에서 갇혀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들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 권력이 이야기하는 복지라는 이 중간 정도로 가려면 10조 8천억입니다. 왜? OECD 평균 국가의 우리의 급여율이, 장애인의 급여율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투쟁이라,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개개인들을 잘 모르면은 저희들이 같이 동지라고 하기도 뭐하고, 개개인들의 사상을 알면서 또 관점을 보면서 저희들 스스로가 마음도 다져잡고 또 저희도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우리 만세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